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안녕하십니까.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진행자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이제 수능이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요. 대리 시험이나 부정 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수험생들은 이 필적 확인란에 필적 확인 문구를 직접 써야 합니다. 올해 문구는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였다고 하는데요. 양광모 시인의 가장 넓은 길이라는 시 중에 한 구절입니다. 길지 않아서 전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눈에 덮였다고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어둠에 묻혔다고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것이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수험생 여러분, 나를 외롭게 하는 것도 또 괴롭게 하는 것도 나이지만 나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나입니다. 고생 많았던 나 스스로를 오늘 꼭 안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종신, 곽진원, 김필이 함께 부른 지친 하루 듣고 오겠습니다. 거기까지라고 누군가 툭 한마디 던지면 그렇지 하고 포기할 것 같아. 잘한 거라 토닥이면 왈칵 눈물이 날 것만 같아. 발걸음은 잠시 쉬고 싶은 걸. 하지만 그럴 수 없어. 나뿐인 걸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 내가 택한 이곳이 나의 길. 미안해 내 사랑. 너의 자랑이 되고 싶은데 지친 내 하루 위로만 바래. 날 잊는다 토닥이면 왈칵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취한 한숨에 걸터 앉은 이 밤. 해낼게 믿어준 대로 하나뿐인 걸.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 내가 좋은 그곳이 나의 길. 부러운 친구의 여유에 질투하지는 마. 순서가 조금 다른 것뿐. 딱 한 잔만큼의 눈물만 뒤끝 없는 푸념들로 버텨줄래. 그날이 올 때까지. 믿어준 대로 해왔던 대로 처음 꿈꿨던 대로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것. 내가 걷는 이곳이 나의 길.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것. 내가 걷는
나의 길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뉴스 브리핑 맡아주실 KBS 보도본부 김진호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능 소식부터 가지고 오셨는데 수능 언제 치셨죠? 한 20년 되셨나요? 아, 예, 너무 오래 전이요. 네. 2005년에 2005년에 쳤을 텐데. 예. 네. 그때 수능 시험 끝나고 이제 잠시 후면 우리 외국어 영역 끝낸 우리 친구들 나올 텐데 제2외국어 기억나세요? 부모님이 이렇게 막 반겨줬다거나?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 사실 부모님과 만나서 이게 토닥여줬던 그 기억보다도 개인적으로는 네. 그냥 뭔가 홀가분하고 뭔가 인생의 페이지가 좀 넘어가는 건가 보다 예. 그런 좀 야릇한 기분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수능이 코로나19 방역 기준 완화된 이후의 첫 수능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코로나19 방역 기준 완화된 이후 첫 수능이면서 그래서 이른바 노마스크 수능이다라고 네.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국 1,200여 개 시험장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제2외국어 시험이 치러지는 시간이었고요. 이번 수능에서는 킬러 문항 배제. 그러니까 예. 매년 그게 이슈잖아요. 이번엔 무슨 항목에 뭐가 킬러 문항이었다, 뭐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배제하고 문제를 내겠다는 게 이번 그 출제의 초점이었는데 네. 오늘 수능 출제위원단은 교육부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서 이런 킬러 문항 모두 배제했다라고 출제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이곳에서 이 킬러 문항 여부를 다 검토해서 킬러 문항을 뺐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럼에도 과연 변별력을 둘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출제위원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또 그 수준에서 충분히 적정한 난이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밝혔습니다. 네네. EBS 연계율은 50% 절반 정도였습니다.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그럼 과연 변별력이 생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그 수능 난이도도 어떤지 궁금하고요. 예. 일단은 EBS가 출제 경향을 분석을 했는데 네. 1교시 국어 영역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능이나 올해 9월 모의평가 그러니까 모평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 좀 어려웠나 보네요. 예, 네. 우리 수험생들이 국어에서는 아무래도 좀 어려웠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킬러 문항은 배제됐지만은 시험 자체가 좀 어려웠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네. 2교시 수학 영역은 이 9월 모평과 비슷한 기조로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국어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수학은 비슷했을 것 같다. 예, 9월 기준으로요. 기준으로.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20일까지 이제 문제와 정답 이의 신청을 받고요. 성적은 다음 달 8일에 통지가 될 예정입니다. 네. 되게 떨리겠어요. 또 나와서 또 맞춰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 그렇습니다. 정답이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다시 한번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끝까지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입니다. 비명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모임이 뭐 출범을 했다는데 무슨 선언을 했고 또 어떤 성격의 모임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명계 그러니까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모임인데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만들었습니다. 네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상민 의원도 거기에 들어갈까 싶었는데 그러진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 이렇게 네 분. 예. 네. 그런데 이제 모임 이름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예. 예,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독자 행보라고도 볼 수 있는 행동인데 이 모임이 내건 가치는 도덕성 회복입니다. 도덕성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주축이고 모임 이름도 원칙과 상식이고 가치는 도덕성 회복이다 보면 뭐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모임 성격이고 네이밍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의원들은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 정당 그만해야 한다라면서 네. 돈봉투 사건, 코인 사건 등 당의 도덕성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따라 조사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는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요.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네. 비전 정치 회복 이렇게 3개 방안을 12월 내로 마련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게 좀 비명계가 이렇게 네 분이 일단 모이셨는데 다른 뭐 의원들도 동참할지도 궁금하고 또 이게 탈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지켜봐야 할 네. 대목입니다. 네. 향후에도 다른 비명계 의원들이 속속 합류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네. 이 의원들은 오늘 그 브리핑에서도 기자회견에서도 아직 관망하는 의원이 많이 있다라면서 또 향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믿는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네, 뭐 당이 분열되기보다는 어떤 당이 새롭게 총선을 앞두고 좀 발전하는 것을 기대하는 또 모임 성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네 분을 주축으로 한 원칙과 상식 앞으로 어떤 행보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소식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일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혁신위 뭐 사실 이번 주 초까지는 뭐 혁신위원장 이뇨한 위원장에 대한 혁신안에 의원들이 별 반응이 없다라는 게 있었고 또 어제까지 스코어는 좀 기다려주자라는 한 톤 좀 한 걸음 물러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혁신위하고 당 지도부 간에 좀 기싸움이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예. 먼저 어제였습니다. 예.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암시를 하면서 당 지도부의 중진 용퇴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네.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뭐 네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이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이 발언에 대해서 착심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 대표가 당 내부 문제는 지도부와 구성원이 협의해 해결하는 시스템이라면서 네. 윤 대통령을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 대표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오늘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소신껏 하라는 신호가 있었다라고 했지만은 오늘 또 대통령실에서는 고위 관계자가 그런 건 없었다라고 또 일축하기도 했는데 뭐 사실 메시지라는 것이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의도가 있고 또 해석하는 사람은 이럴 수도 있으니까 또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가 주시죠. 그렇습니다. 또 김 대표가 계속해서 비판한 내용이 네. 이제 혁신 조기 해체설 요 내용을 두고서는 혁신 내부에서 논의되는 것을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혁신 내부에서 잘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요 정도로 말을 아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의 처신,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나 빼고 혁신을 좀 안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좀 들리는데 어쨌든 지금 이뇨한 위원장은 여전히 100% 응답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 중인데 미국과 중국 특히 만남이 좀 귀추가 주목이 됐어요. 특히 시진핑 주석이 6년 만에 방미를 또 하는 것을 더 그랬는데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눈지 궁금합니다. 예, 만난 것만 치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이후로 1년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 정상회의가 4시간 넘게 열렸는데요. 네. 먼저 양측의 충돌 방지 이것에 공감하는 모양새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성과로 뽑히는 게 군사소통 재개입니다. 특히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이 미중 정상이 직접 이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또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책임 있게 경쟁을 관리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예. 시진핑 주석이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뭐 전쟁을 뭐 누구와도 일으키고 하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좀 누그러뜨리는 발언도 했는데 예. 또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돌발 발언한 것도 지금 좀 화제가 되고 있어서 예. 이 만남 자체도 굉장히 의미되어 있고 메시지도 되게 의미도 있고 또 이런 충돌과 대치는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지만은 국가라는 게 오롯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언제 또 이렇게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 외에 또 뭐 소식이 있나요? 그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꼽은 이제 정상회담의 성과는 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단속 관련해서 네, 협력이 네. 하겠다는 내용 네. 그리고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한 대화 추진 이런 것도 이제 성과로 꼽혔습니다. 잠깐 뭐 언급드리긴 했지만은 두 정상이 마냥 좋은 대화만 오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견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G2 정상 간의 기싸움이 이 있겠죠. 만남답게 네, 네. 기싸움이 있었습니다. 네.
반도체로 대표되는 대중국 수출 통제, 이 예. 경제적 안보와 관련된 내용에서 먼저 의견이 있었는데 시 주석은 미국의 경제적 압박을 정당한 이익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라는 규정을 해서 이런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예민한 문제는 타이완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남중국해 인구에 있는 그 타이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시 주석이 이 내용을 가지고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네. 대만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라고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 주석이 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항상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스스로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예. 특히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내보냈다는 것이 또 특징이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시 주석 입장에서는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관심과 어떤 지지 이런 것에서 손을 떼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불편한 기색을 좀 내비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민연금 관련된 뉴스도 있습니다. 오늘 어떤 그 위원회 분석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 분석이었는데요. 오늘 내용은 한마디로 숫자가 들어간 국민연금의 개혁안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구체적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회에서 열린 연금투기 전체 회의에서였는데 예.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입니다. 9%. 예. 예. 이거를 13%로 그러니까 13%를 보험료로 내고 네네. 4%포인트를 올려서 그리고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연금으로 받는 그 액수가 내가 기존에 받았던 소득의 50%를 네네. 연금으로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소득 대체율인데 네네. 소득 소득 대체율을 50%로 하고 보험료율을 9%에서 14%로 올리면은 이 기금의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 좀 늦춰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 보험료를 좀 더 내고 그래서 좀 받는 것도 좀 이렇게 조절을 해서 기간을 좀 늘리면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수혜 받는 사람들이 좀 늘어날 것 아닌가 하는 예. 것 같네요. 네.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식이 되겠고요. 예, 예. 두 번째 안도 있었는데요. 이 제가 13%로 올린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보험료를 15%로 올리고 네. 소득 대체율을 40%로 하면 현행 40%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행을 하면 2071년까지 그러니까 고갈이 16년 넘게 늦춰진다라는 네. 분석도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이 제시가 된 겁니다. 보험료 좀 부담이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연금의 안정성에 예. 대한 측면으로 바라보자면 뭐 이런 이제 분석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 네. 그 한편에서는 지금 현재 그 노인 인구에 대한 소득 대체율을 올려서 그 노인 빈곤을 해결해야 되는 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소득 대체율을 더 올리자는 의견이 이제 맞서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이 연금을 개혁을 해야 될지는 사실 그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예. 예. 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에 대한 판결이네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 행사한 혐의였는데요. 네. 대법원이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징역 1년. 판결, 1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지난 7월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그러니까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는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대법원이 오늘 낸 판단을 보면 원심 판단에 위조 사문서 행사죄 성립이나 부동산 실명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래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네. 최 씨는 이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네. 네 차례에 걸쳐서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넘어갔었죠. 그렇습니다. 네. 재판 과정에서 최 씨는 이제 사무소 위조 혐의는 인정을 했는데 예.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는 거는 몰랐고 또 부동산 매수 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라면서 이제 나머지 혐의는 부인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1, 2심 법원은 최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고 네. 징역 1년을 선고해서 이제 확정이 됐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고도 있지 않았나요? 뭐 보석 예. 청구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예, 이번에는 대법원이 그 두 가지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기각했군요. 예, 그래서 징역 1년에
원심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요. 예. 공매도 관련 소식 경제 얘기 좀 이어가 보죠. 정부하고 국민의힘이 어떤 브리핑을 했다는데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매도 거래 시에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대주 상환 기간 또 담보 비율 등이 하나로 통일된다라고 네.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기존에는 이 개인과 기관 사이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신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랬던 것인데 개인의 대주 담보 비율 그러니까 주식을 빌릴 때 얼마나 내가 그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예. 이 비율이 120%입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이거를 10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행 120에서 105%로 낮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은 개인 투자자는 이제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해서 이 담보 총액의 비율을 120% 유지해야 했던 상황인데 네. 기관과 외국인은 이거보다 조금만 유지 105%만 가지고 있어도 가능했던 상황이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더 낮춰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 비판을 좀 불식시킨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재미있는 소식도 하나 있네요. AI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직업을 분석한 소식이 있는데 내용 중에 우리 기자에 대한 직업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대체가 안 되면 좋겠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직업들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나요? 예, 먼저 한국은행이 분석했다는 한국은행이 분석했어요. 점에서 네. 기존의 분석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셔야 될 것 네. 같고 약간 의외일 수도 있는데 네.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이 미래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의사, 회계사, 변호사요. 그렇습니다. 되게 전문 직종에서도 아주 그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직종들인데 AI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더 크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네네. 보고서 이름은 AI와 노동시장 변화라는 보고서였는데요. 네. 이제 직업별로 AI 노출 지수라는 숫자를 구했습니다. 네. 이거를 근거로 고학력,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AI에 더 많이 노출돼 있어서 이게 대체 위험이 오히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지금 저도 얼마 전에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그런 센터도 많이 생겼다고요. 로봇 치료센터, 뭐 로봇 수술센터 이런 것도 많이 생겼던데 그 로봇조차도 AI가 대체할 수 있는 수술 그리고 아까 뭐였죠? 회계사, 변호사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뭐 대체된다는 건 아니니까요. 계속 이어가 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AI 노출 지수 이거는 AI 특허와 직업별 주된 업무를 조사해서 현재 AI 기술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또 그 해당 직업의 업무에 얼마나 집중돼 있느냐, 현재 AI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직무로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느냐 이거를 좀 숫자로 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세부적으로 직업을 보면요. 네. 일반 의사, 네. 전문의사 말고 일반 의사와 한의 사이에 AI 노출 지수가 상위 1% 이내에 들었습니다. 높네요. 가장 거의 높은 수준이었다 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의사가 상위 7%, 또 회계사가 상위 19%, 네. 자산운용가 19%, 어. 변호사도 상위 21%로 지금 말씀드린 직업들이 이제 AI로 대체되기 쉬운 직업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저희 직업 기자는 어때요? 예.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그래요? 있는데요. 예. 기자가 그 상위 86%. 의외로 낮네요. 그렇습니다. AI 노출 지수가 낮았습니다. 예. 그리고 성직자가 98%. 이거야말로 대체하기 어렵겠죠. 그렇겠죠. 대학 교수가 99%.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의외인데요. 네네. 그리고 가수나 경호원도 이 최하위권에 있는 AI로 대체될 수 없는 직업으로 꼽혔습니다. 예. 이 직업들의 공통점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뭐 성별에 따른 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남성이 아무래도 그 여성보다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하나의 분석 결과인데요. 네. 아무래도 대면 서비스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게 여성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따라서도 남성이 아무래도 AI 대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짧게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고 마무리해 볼까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누가 이렇게 지명이 됐습니까? 예, 오후에 나온 소식이었는데요.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의 브리핑이 있었고요. 네.
브리핑에서는 정지명자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네네.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편이 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브리핑에서는 네. 질문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2018년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었는데 이 부회장이 네. 이 2심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 네네. 그 2심을 선고한 사람이 지금 정형식 지금 법관이군요. 현재 예. 대전고법원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은 이제 앞으로 청문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겠죠. 이 과정에서 좀 소명할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정형식 대전법원장이 지명됐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뉴스브리핑 KBS 김진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평소보다 퇴근길 막히는 곳 많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는 성산램프에서 사고 처리 중인데요. 한때 전면 통제되기도 했었습니다. 홍지문 터널부터는 직접적인 사고 여파받아 30분 정도 걸리고요. 이전 마장램프부터도 서서히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부 간선도로 도심 방향 흐름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 구간 30분 넘게 걸리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판교 분기점에서 성남 요금소, 또 송파에서 토평 쪽으로 주춤하고요. 이 사이에 상일에서는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남부권에서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입니다. 7원에서 하만 2터널 쪽으로 제속도 못 내고요. 좀 더 지나 김해터널 4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대저분기점에서 덕천까지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네, 사회면 사건 사고 뉴스 분석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한겨레신문 김환 기자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5시 반 넘어가니까 거의 수능이 다 끝날 즈음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다들 고생 많으셨잖아요. 우리 네. 수험생분들 그렇고 가족분들 그렇고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그래도 우리가 사건 얘기를 좀 다루다 보니까 2024년 대학 수능 관련해서 오늘은 수능 관련 사건 사고 소식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제가 이 토픽이 선정되면서 그게 기억이 났어요. 제가 장교 출신인데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직속은 아니지만은 수능 부정이 드러나서 이 처벌을 받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장교가 되려면 학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학사가 취소되니까 군에 간 게 취소가 돼서 대위였는데 병으로 다시 입대를 했어요. 엄청난. 이 부정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그러니까 참혹한지를 이게 알 수 있는 정말 한 거죠. 사람의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그래서 참 이런 수능 관련 사건 사고 소식들이 참 많은데 오전에 보니까 뭐 사건 사고까지는 아니지만은 오늘 수능 때는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나 또 전자시계 들고 네. 갔다가 뭐 좀 퇴실당하신 학생도 있었고 또 시험을 나는 안 칠래요. 뭐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좀 소란이 있어서 내보낸 일이 있었고, 하여튼 현재까지는 부정행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퇴실 조치 받은 케이스가 몇 개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역대 부정행위로 가장 큰 사건이 2004년 11월에 치러진 그 2005학년도 네. 대입 수능 시험 때 있었다고요? 굉장히 유명한 예. 그 부정행위인데요. 이 이후에 수능에 반입되는 물건 자체에 대한 규제가 바뀌었을 정도로 아, 그래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 수법입니다. 연루자가 무려 300명이 넘어요. 그 한 회 시험에 네네. 연루자가 300명. 네. 이거는 요즘 따지면은 범단 아닌가요? 이 네, 정도면? 그렇죠. 네. 이게 수법이 뭐냐면 2004년도니까 네. 스마트폰이 막 이렇게 보편화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스마트폰을 많이 쓸 때는 아닌데 그때는 무슨 12줄 컬러 이럴 때인가? 그렇죠. 예. 예. 한 명이 선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나 봐요. 예. 휴대전화를 몸에 붙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답을 알려주느냐? 두드립니다. 전화기를 켜놓고 그러니까 두드리는 거죠. 아, 그럼 뭐 툭툭한 소리가 네, 그렇죠.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1번이면 한 번을 두드린다든지 2번이면 두 번을 두드린다든지 뭐 하여튼 모스부호 형태를 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두드리면 이
폰을 중계되는 폰을 갖고 있는 이제 말하자면 주도자들이 있습니다. 예. 이들이 이제 고시원에 당시 있었다고 해요. 그럼 이들이 다시 이제 말하자면 도우미들을 통해서 이 답을 전송해 주는 방식. 그래서 이때 이제 무려 이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314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정행위를 주도한 피고인 7명한테는 이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됐는데 네. 이게 경찰이 당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종종 이제 외신에서 가십으로 뭐 중국이나 인도처럼 인구가 굉장히 많고 네네. 사회적 시스템은 조금 이제 말하자면 떨어지고 네. 경쟁은 치열한 나라에서 별의별 뭐 부정행위를 하는 게 가끔 보고 쯧쯧 혀를 차곤 하는데 사실 그런 수준의 일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광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300명이 연루된 사건이 벌어진 거니까. 그래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300명이고 이 정도의 수법이면 이 해에만 있었을까? 그렇죠. 예. 그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그걸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치러진 시험에서 한 70여 명이 이런 방식이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입시를 치르고 입학이 돼서 더 봐요. 또 있었잖아요. 네, 후에 취소가 되는 그리고 이때도 이 방법에 특정 학원이 연루된 정황 뭐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쳤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마지막엔 손대면 안 되는 이런 방법까지 그 사용했던 게 이제 드러나서 굉장히 충격을 줬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뭐 휴대전화라든지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반입이 아예 이제 안 되는 상황으로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흔한데 2011년도에 이제 적발된 사항인데 내가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과외를 해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시험 대신 봐줄게. 내가 예. 공부 되게 잘하거든. 이렇게 그거를 버젓이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크네요. 이 유튜브에서 뭐라고 본인을 소개하냐면 범죄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2010년도에는 3쌍, 2009년도에는 4쌍, 2007년도에 2쌍 이렇게 해서 총 9번 뭐 서울대 1명, 고려대 3명, 연세대 1명을 내가 합격시켰다 직접. 뭐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해서 수사를 받았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거에 솔깃하면 안 되지만 솔깃한 결과를 냈다라고 광고를 하니까 간 것 같고 아니 아까 그 케이스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때 그랬더라고요. 중학교 동창 사이였고 주도한 사람들이 아까 314명. 시험 전날에 여관에서 예행 연습까지 했대요. 맞아요. 야, 잘 들려? 툭툭 하는 거. 그 정도 노력과 준비로 한자라도 더 공부를 했어야지. 근데 사실은 예. 수능 점수가 사실 경제적 격차를 벌리는 수단도 있잖아요. 그렇기도 어느 하죠. 대학을 가는지 예. 항상 그 부정행위에 대한 그 요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 이후로 전반적인 전자기기를 모두 다 이제 가져갈 수 없게 돼서 사실 선의 폐지도 많이 생긴 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휴대전화가 가방에 있거나 외투에 들어있던 그렇죠.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가 챙겨준다거나 옷을 빌렸는데 남의 휴대전화가 온다던가. 오늘도 한 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예 퇴실이에요. 그 부정행위 여하와 상관없이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퇴소인데다 그 다음 해까지 못 보게 합니다. 아우.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다음 해를 이제 시험을 치르게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부지불식간에 어머 너 왜 휴대폰 안 가져가서 도시락에 넣어주는 순간 그 아이의 그 시험은 정말 어쩔 그런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2006년기에는 이제 샤프 같은데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다라는 소문 듣고 샤프도 전부 개인 샤프를 못 가져오게 하던 연도가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기술 발달이 심해지면서 사실 도청기나 뭐 초소형 카메라나 달려면 어디든 달 수 있는데 그래서 전자기기 검사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이제 검사해가지고 스캐닝 하듯이. 예, 그 적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고이든 아니든 어찌됐든 전자기기는 절대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전화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휴대전화 때문에 시험을 못 보던 일이 안타깝게 휴대전화, 생기죠. 전자시계 다 가방 이게 왜 있지 이러면 그냥 퇴실이잖아요. 네, 제가 뭐 우리나라 수능에서 아직 그런 사례가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뭐 골밀도 헤드셋, 그다음에 몸 안에 삽입하는 장치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이제 갔다는 거예요. 이 시험 부정행위가.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몸 안에 귀 안에 뭐를 삽입한다 이런 거를 발견해내는 건 진짜 어렵잖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거의 공항 수준으로 우리가 그렇죠. 검문 검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곤란하죠. 네,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이 역설적이게도 뭐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만들 때 항상 사전에 생기는 사건 사고를 이제 반사 삼아서 이제 예방 조치를 하는데 사물함 같은 경우도 예전에 듣기 평가를 방해할 목적으로 어떤 사람이 알람식이 엄청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언제 영어 듣기 시험 시간에 맞춰서. 다 망하자 이런 심리네요. 네, 그런데 이제 자물쇠로 잠가 놓으니까 걔가 울리는 즉시 누군가는 그거를 빨리 풀어가지고 소리를 줄여야 영어 듣기 시험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는데 10분 이상 걸리는 겁니다. 자물쇠를 해체하는데. 그런 사건 사고가 있어서 지금은 그 고사장에 사물함 싹 비우고 테이프로 밀봉하죠.
이게 다 부정행위의 결과입니다. 자, 또 다음 사건 볼게요. 이번에는 또 이 뭐야?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어떤 사건인가요? 말씀하신 것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인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험에서 가장 흔한 부정행위는 누군가 대신 봐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상황만 통과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신분을 구별하는 상황만 돌파가 된다면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이제 그렇죠, 방법이죠. 그렇죠. 부정으로는 네네. 뭐 그런 사건인데요. 후임병한테 시험을 이제 봐달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후임이 들어왔는데 후임이 굉장히 그 좋은 대학을 명문대 명문대를 뭐 다니고 있는 휴학 중에 왔나 네, 보네요.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시험을 좀 봐라라고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실제로 대리 응시를 했습니다. 아이, 뭐 이렇게 또 이럴 때는 상명하복이 철저해요. 네. 그래서 무려 3개 대학, 그러니까 이 선임은 지방 소재 대학에 다니고 예. 있다가 군대를 왔고 네. 이 이제 대리 시험을 통해서 서울 지역에 있는 3개 대학 정시 전형에 당당히 이제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학도 해요. 입학까지 네, 했어요? 유명 사립대. 그래서 모 대학교에 간호학과 입학을 했는데 후에 이제 이게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지면서 후에 자퇴하는 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사건 사고 범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입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잘렸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 사람 때문에 한 명이 정원이 한 명이 못 들어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되죠. 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겁니까? 사실은 이렇게 얼굴이 비슷하거나 또 신분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대리 시험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군인이고 외모가 아마 외관상 비슷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신분 확인은 그래요. 반드시 하기 예.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조금 더 수능 시험 철저하게 감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군대에서 만약에 사안을 바꿔서 후임병한테 나 가해 좀 시켜줘. 얼마나 아름답게 끝납니까? 근데 가서 시험을 보라고 하니까 단순한 업무 방해만 한 게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어떤 정상적인 업무도 안 시키고 후임병한테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이죠. 원래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권한 내가 없기 때문에 부당한 명령까지 내린 사안이죠. 뭐 후임병이 그걸 통해서 이익을 취득하나 아니면 군대 생활에 어떤 편의를 제공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가담하는 순간 모두 다 업무 방해의 공범이에요. 그렇습니다. 부당하고 위법한 명령이라면 거부를 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여기 뭐 선임병은 구속됐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사건 사고, 그러니까 이런 부정 사례가 아니라 수능이 연기된 사례도 있잖아요. 가까운 기억으로는 뭐 지진 났을 때도 네. 있었고. 저도 그때 취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2018년도 대입 수능을 앞두고 12시간 앞두고 정부가 사상 초유의 이제 수능 긴급 연기를 맞아요. 발표를 합니다. 네네. 경북 포항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수능 고사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고사장 같은 경우에는 전날 5시에 모두 퇴거 조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진공 상태로 비울 정도로 하는데 이때 이제 학교 건물에 금이 가거나 이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걸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되고 학생들이 있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면 큰일이 나니까 그때 또 진도도 꽤 셌었어요.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수능이 처음은 아니지만 연기된 적이 있고요. 그 코로나19 때 코로나 때 기억하실 있었죠. 텐데 네. 2020년인데 이때 2021년 수능이 2주간 미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아요. 이때 제 기억에도 한 달 정도 엄청 막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런 집합금지 기간에 이렇게 맞아요. 집단적으로 시험을 보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이제 없어서 뭐 그의 시험이 미뤄졌는데 하지만 이후에는 코로나 기간에도 이제 정상적으로 수능이 치러졌고요. 국가 행사 일정 때문에 미뤄진 적도 한 번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2005년인데 이때 2005년에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 정상회의가 개최가 이미 이제 예정이 돼 있으면서 그의 수능이 원래 예정보다 이제 일주일 연기됐고요. 네네. 2010년에도 G20 정상회담 때문에 일주일 이제 시험이 미뤄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 코로나 때 제가 그때 교육부 출입 기자였는데 이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코로나를 처음 우리가 맞아보다 보니까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을 하다가 너무 기자들이 그럼 만약에 콜록콜록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걔를 어디 교실을 뺄 거예요? 그러면 층은 같아요? 그럼 걔를 만지는 사람은 예비교사가 따로 있어요? 그럼 예비교사이든 예비교사는 하다니까 그쪽 교육 당국자가 좀 잠깐 쉬었다가 하자고. 너무 많은 변수를 감당할 네.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코로나에 실제로 걸려 있는 학생들과 격리 기간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초유의 관심사였고 네. 사실 그 코로나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시험을 못 보게 한다는 건 굉장한 그 인권에 대한 침해이기 침해일 수 때문에 있잖아요. 별도로 공간에서 예비 시험관이나 이런 조치들을 했었는데 이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외신에서 굉장히 칭찬을 받았죠.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질서 정연하게 어떻게든 수능이라는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화에서 이루어지는 걸 해냈다. 그래서 이제 K 뭐 수능 이런 이야기도 있었을 정도인데요. 코로나 지나고 생각하니까 지금 보니까 참 그렇죠. 추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아무튼 이 수능을
문제 없이 치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도 경찰이 100명 이상 학생들을 대동하고 아침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일을 치렀는데 코로나 때 이거 신경 쓰신 분들 정말 고생하셨을 고생 것 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시제도가 변화가 되면서 수시로 이제 많이 진학들을 하잖아요. 예. 정시 진학 비율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이긴 한데, 근데 수능 날만 되면 이제 모두 이제 그 시험을 어쨌든 치러봤던 각자의 경험과 기억과 그 시험이 주는 무게감 같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저는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이런 협동이나 협조가 잘 되는 날이 맞아요. 수능 날 아침입니다. 오죽하면 저희 집 앞에 굉장히 큰 공사장이 있거든요. 아파트 공사장. 차가 네. 한 뭐 하루에 한 1000대는 들어오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봤는데 차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럴 정도로 그 다급한 공사 현장도 멈출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죠. 아니 차가 뭐예요? 비행기도 그때 그렇죠. 잠깐 회항하게 하고. 영어 차도 안 듣기 가고. 평가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영어 듣기 평가 때 그걸 고민합니다. 헤드셋 같은 거는 제공할 수가 없나. 예전에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영어 듣기 평가가 교실에 송출이 돼야 되는데 어떠한 경위로 운동장에 송출된 사건이 아. 있었어요. 애들이 거의 그럼 굉장히 당혹스럽게 되고 선생님들도 너무 당혹스러워서 예. 그래도 기질을 발휘한 선생님이 독해 먼저 풀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쳐가지고 그 친구들은 뒤늦게 이제 듣기 평가를 하긴 했다고 하는데 네네네. 어떤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발력 있게 착착착착 풀어가지만 어떤 친구들은 우리 듣기 평가 안 되면 오, 어떡하나 당황하죠. 당황해서 사실은 네. 개인적으로는 피해를 본 학생도 있을 수 늘 있습니다. 연습하던 시간에 그게 있는데 리듬이. 근데 그렇게 기질을 발휘한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감독관이 너무 신경 쓰여서 그런 시험을 경우 망칠 것 같아 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예전에 시험 칠 때 kop시 오면 앞에 있는 친구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안 하시면 안 돼요 막 이러고 샤프 좀 딱딱딱딱 거리지 마세요 하고 발소리 좀 살살 가주셔야 하는데 감독관 때문에 시험이 망친 경우도 있다고. 실제로 2020년도에 대구한 수험생이 감독관 때문에 내가 시험을 망쳤다 이런 거를 온라인에 올려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국어 시간에 이제 1교시죠. 그 감독관이 화법과 작문이라는 영역을 먼저 풀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네. 이제 국어가 이제 지문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시험지가 두꺼운데 네. 그 화법과 작문이 이제 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먼저 풀어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지금 국어가 분리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잘 모르는데 저희 그냥 때는 국어는 국어였는데. 국어는 국어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에서 선택 과목을 먼저 풀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 감독관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시험지를 넘기면서 여기서부터 풀어 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강압적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굉장히 이제 시험을 시작하자마자 어떤 굉장히 큰 변수 난관 같은 거에 위축되죠. 한 거죠. 예. 그래서 본인 주장으로는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서 여기서만 10점 넘게 손해를 봤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시험 본부를 찾아갔다고 해요. 바로 찾아가서 상황을 말했다. 나 너무 이 감독관 때문에 너무 시험을 망쳤다라고 했는데 밤늦도록 연락이 없었고 다음 날 이제 이 감독관이 연락을 줬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니까 굉장히 좀 뻔뻔하게 뭐 어떤 걸 원하는 거냐 고소를 할 거냐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 거냐 뭐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게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해도 넘어갈 수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사실 이렇게 나온 거죠 적반하장으로. 그래서 대구교육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 학생의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수를 이제 인정을 하고 뭐 사과를 하고 진행을 했겠죠. 근데 그런다고 한들 이 학생의 점수가 지나간 거잖아요. 돌아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길게는 19년을 준비하는 시험이고 아무리 짧게 잡아도 고등학교 3년 이상을 투자를 해서 그 한 번의 기회로 모든 걸 뭐 그것에 대한 어떤 찬반 여부를 떠나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험인데 예. 이 시험을 이렇게 부주의하게 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이제 규칙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공통 과목, 선택 과목을 어떤 걸 먼저 풀게 할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개인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감독관이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체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이. 그렇죠. 아무 장비도 사실 없는데. 그 과실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 위자료 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가 시험에서 손실 본 부분에 대한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시스템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죠. 부정행위든 누군가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을 망쳤다고 해서 시험 이걸 맞은 걸 틀렸다고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이 이제 피해를 감수하고 넘어가거나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그럼 재수해가 되니까 사실 수능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지만 개별 변수가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사법시험 볼 때도 그 사법시험인가요? 뭐 시험 되게 중요한 걸 보는데 화장실을 못 가신 분이 있었어요. 뒤에서 화장실 해결한 거야.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죠. 나 시험 푸는데 옆에서 화장실 용변 보고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긴장해서 점수를 못 받다고 해서 개인을 구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시험이라는 게 오늘도 어떤
학생의 과업이 발생을 한 거예요. 다행히 그거는 시스템상 해결이 됐습니다. 과업 때문에 최소 몇 분, 10분, 20, 30분은 시험을 못 봤잖아요. 네. 다른 교실로 데려가서 거기 예비로 배치된 시험 감독관과 1대1로 시험을 봤다고 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근데 그 가업을 본 학생 때문에 긴장하고 불안한 다른 친구가 시험을 망쳤다. 구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우 정말 그 자꾸 이게 기억이 나네. 저도 앞에 친구가 자꾸 다리를 탁탁탁 떠는데 신경 안 써야지 하는데 신경을 안 써야지 하는 신경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 거들리기 시작하면 계속 보이가 근데 없잖아요. 어른들은 그게 뭐 네 정신줄로 하면 되지 하는데 시험 중요한 시험 볼 때는 책장 넘기는 소리도 예민해요. 거슬리고 예민해질 그래서 수밖에 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수 정답 사례도 한번 들어보죠. 이게 늘 수능 끝나면 사실 제일 큰 논란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하나여야지 논란이 없는데 이제 누군가가 이거 정답이 하나일 수 있어?라고 이제 주장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데 대부분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는 공세적으로 하는 경우는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그게 너무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건데 대표적인 사례들만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수능 언어 영역 17번 문항 정답에 대해서 평가원은 3번이 정답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수험생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5번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2010년도에서는 지구과학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19번 문항에서 이의 제기로 최초 정답 3번에서 이제 복수로 정답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된 적이 있고 2008년 수능에서는 과학탐구 영역에서도 11번 문항 정답이 이제 4번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 이의가 제기가 됐고 결국에는 복수 정답을 인정을 했었고요. 이게 그 복수 정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이거는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구제가 가능한데 네네. 문제는 그러니까 아예 답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정답이라고 발표한 걸 맞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문제로 이렇게 대한민국 입시에 갈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문제인데 2022년도에는 이게 그래서 결국엔 법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20번 문항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평가원은 정답이 5번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정답이 아니다. 92명이 그러니까 소송을 냅니다.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이게 이제 원고 승소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제시한 그 원리를 무시한 채 답을 고르라고 한 거기 때문에 예. 5번은 답이 없다. 답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사회적 혼란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을 낳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궁금해요. 만약에 복수 정답이 3번하고 4번이 됐잖아요. 그럼 3번 한 학생도 4번 한 학생도 정답으로 처리해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는 3, 4번을 했어. 그럼 이 친구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출제의 그 기본 틀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구제해 줄 수가 없는 그래요? 거고요. 네. 3번이나 4번. 저는 수능 관련될 때 나오면 생각보다 사기가 많습니다. 사기가요. 네, 수능 사기 우리가 알려주겠다 예상 출제 문제집을 획득했다 이 평가원에 감금되는 교수를 알아서 무슨 문제가 나온다부터 실제 사례로 사기를 쳐서 1억 원을 받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점수가 완전 깡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그 돈을 주고 막대한 돈을 주고 부정행위에 가담했지만 결과가 제로. 네. 그리고 아예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는 사건도 많다고 하니까 수능 사기.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아주 오늘 좀 재밌는 소식들 많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환 한겨레 기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ES의 달리기 노래 듣고 잠시 후 6시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2년 전 엄마를 경피증이라는 희귀병으로 떠나보낸 호준이는 오늘도 엄마 사진을 꺼내봅니다. 하지만 이별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한 호준이. 생전 엄마 명의의 빚이 호준이에게로 넘어온 건데요. 이 사실을 늦게 한 호준이는 기한 내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2천만 원이 넘는 빚을 떠안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재 할머니 동생과 지내며 수급비와 양육 보조금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 답답하고 불안한 현실에 호준이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다가오는 20살, 호준이가 용기를 내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수능일인 오늘 비가 오면서 낮에도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험생과 학부모께서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비는 밤에 잠시 그쳤다가 내일 새벽까지 오락가락 할 텐데요. 내일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오후부터 다시 오겠고 이번엔 눈으로 내리면서 곳곳에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모레 오전까지 제주도에 최대 50mm, 충청 경상권은 5에서 2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가 되겠고요. 강원 북부 산지와 제주 산지에는 이미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산지와 충청권에 최대 7cm, 전북 내륙과 제주 산지에 많게는 10cm 이상 큰 눈이 오겠습니다. 이제 토요일 아침까지 많이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1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겠고요. 춘천이 영하 2도, 대전 0도, 대구 3도, 광주 4도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낮아서 서울이 3도, 대전 6도, 광주 8도, 강릉 9도, 부산 1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지금 충북과 경북권에 초미세먼지가 쌓여있는 가운데 저녁부터는 전국의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6.6도입니다. 박다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애플과 GM 등 주요 기업의 경영진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가 이르면 오는 23일 본회의 때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위헌정당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받는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 전 소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에드 시런 다이브. Well, maybe I came on too strong. Maybe I waited too long. Maybe I played my cards wrong. Oh, just a little bit wrong. Oh, baby, I apologize for it. I could fall or I could fly here in your aeroplane, and I could live, I could die hanging on the words you say. And I've been known to give my all and jumping in harder than 10,000 rocks on the lake. So don't call me baby unless you mean it, and don't tell me you need me if you don't believe it. So let me know the truth before I dive right into you. You're a mystery. I've traveled the world and there's no other girl like you. No one. What's your history? Do you have a tendency to lead some people on? 'Cause I heard you do. I could fall or I could fly here in your aeroplane, and I could live, I could die hanging on the words you say. And I've been known to give my all and lie awake every day. Don't know how much I can take. So don't call me baby unless you mean it, and don't tell me you need me if you don't believe it. So let me know the truth before I dive right into you. I could fall or I could fly here in your aeroplane, and I could live, I could die hanging on the words you say. And I've been known to give my all and sitting back looking at every mess that I've made. So don't call me baby unless you mean it, and don't tell me you need me if you don't believe it. Let me know the truth before I dive right into you. Before I dive right into you. And before I dive right into you. 네,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가 좀 기승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단속을 무기한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최근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세 사기 전국 특별 단속 무기한 연장 발표를 하면서 합동 브리핑 자리에 어떤 책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평범한 30대 청년이 본인이 겪은 피해 경험담을 책으로 펴냈다고 하는데, 악착같이 버틴 820일, 약 2년간의 기록, 그 안에 담긴 이야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전세 지옥을 쓴 최지수 작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안녕하십니까 여쭙는 거 좀 그러네요.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전세 지옥을 쓴
최지수라고 합니다. 예. 최근에는 글을 쓰는 걸 잠시 멈추고 있고 네. 세일즈를 하고 있어요. 제 슬픔을 팔아서 네. 그 전세법 개정에 조금이나마 네. 도움을 드리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제가 저 사전에 최 작가님하고 좀 말씀을 나눠봤지만은 원래 이제 좀 글을 쓰시는 업을 하셨는가 그게 아니라 이번에 이 사건을 겪으시면서 책을 쓰게 되셨고 그래서 이제 작가가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전세 지옥이라는 전세 사기 실제 피해 경험담을 담은 그 책을 쓰셨는데 첫 장에 담긴 글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좀 어떤 한 사람의 생을 마감하게 할 정도로 지금도 보면은 전세 사기 피해자 건수가 추가로 한 700건 가까이 인정이 돼서 지금 누적된 것만 8,200건이 넘는다고 해요. 국토부에서 지금 집계한 것. 또 보면은 전세 사기 집주인 연락 뚝 끊겨서 막상 잡아서 만나보니까 뭐 유흥비로 다 쓰고 없다. 알아서 해라. 마음대로 해라. 또 이제는 아예 임대 법인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뭐 25억씩 사기를 치고 있는 그런 일당들도 적발되고 검거됐다고 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네, 제 슬픔을 직접 책에 담음으로써 비록 그들의 큰 슬픔을 대변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힘듦을 네.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로 인해서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다면은 나아지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은 특별 단속을 뭐 무기한 연장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특별한 말도 빼고 그냥 상시적으로 이거는 끝까지 엄단한다. 이거는 사람의 어떤 뭐 앞으로 다 막아버리는 그런 사기니까요. 자, 시간을 좀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원래 기숙사 생활을 하시다가 네네, 맞아요. 처음으로 전셋집을 얻었다고 들었는데 그 전세로 가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그때 계기가 뭐였어요? 그 집은 이제 농물이 있고 바퀴벌레가 찬 거라는 곳이었어요. 이제 전세를 가기 전 집이 아니면 가게 될 집, 가기 전에 아파트요. 네,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 네네네. 이제 한 계기가 있는데 제가 그 찬장 식료품 있는 곳을 열었는데 예. 그 갈색 찬장이 예. 바퀴벌레로 이렇게 까맣게 변해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찬장을 열자마자 바퀴벌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아이고야, 영화에서 나오는 막 그런 것처럼. 네네, 맞아요. 아이고. 딱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잘못 찾았는지 저한테 이렇게 점프를 하더라고요. 네. 그 순간 이 집의 주인은 바퀴벌레다. 나가야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사람다운 삶을 살자 예. 하고 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기를 마련하셨고 그때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셋집이랑 물론 내 집은 아니지만 전셋집이라도 그래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에 어떤 네네. 기대도 있고 희망도 있고 기분도 안 달랐을 테고 하필 또 집 포수도 1,004호 천사라는 게 굉장히 또 이렇게 사람 네네. 기분 좋게 하는 숫자고 네, 맞아요. 되게 기분이 남달랐겠어요, 그죠? 네, 그때는? 진짜 엄청 행복했었어요. 예. 막 저만의 고독의 요새에 누워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여기가 천국인가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되게 네. 만족하고 있었는데 네. 불과 1년 만에 경매 통지서 한 장으로 그곳은 이제 지옥으로 바뀌어버렸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대학 다닐 때 알지 원룸 생활 오래 하다가 전세만 가더라도 얼마나 무슨 뭐 내 집 마련한 것처럼 뭐 최소한 이제 다달이 나가는 건 뭐가 없으니까 뭔가 네, 좀 맞아요. 돈을 좀 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건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바뀌었죠. 책에서 많이 나온 그 말 중에서 알고 보니라는 수식어가 좀 있나 봐요. 그게 대체 무슨 일인 거고 어떤 것 때문에 알고 보니 이런 게 좀 많은 거예요? 당시에는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잘 알고 전세 계약을 맺는다고 생각을 하고 맺었었는데 네.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하고 나서 훨씬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니까 알고 보니 전세 시스템은 세입자한테 엄청나게 불리한 시스템이고 그리고 그 알고 보니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사회 초년생이었어요. 예. 그때 제가 믿을 수 있을 거라고는 이제 국가에서 공인한 중개사밖에 없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 그 공인중개사가 사기꾼이었다. 네. 알고 보니 전세라는 제도는 세입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제도였고 네.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도 사기꾼이었고 네, 맞습니다. 알고 보니 연속이었군요.
전세지옥의 작가 최수 작가님하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또 보니까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부터 벌써 징조가 보이긴 했다. 또 이렇게 표현한 대목도 있고 또 마음에 든 집은 다 위험했다. 이것도 사실 좀 과한 표현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전 잘 모르니까. 근데 전세를 얻을 당시에는 뭐 어떤 의심의 여지 같은 게 안 느껴졌었어요. 당연히 네. 집을 여러 개를 봤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었으니까 네. 이제 본능적으로든 이제 제가 공부한 걸 토대로 생각을 해서든 예. 어느 정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겁은 나죠. 네네. 처음에 전세 들어가려고 큰 돈인데.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걱정을 되게 잘 완화시켜준 게 공인중개사였어요. 네네네. 공인중개사를 부르고 사기꾼으로 밝혀졌다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건물 가격을 7, 80억이라고 속였는데 네. 알고 보니 50억 정도였고 그리고 제 집 가격을 1억 2,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8천만 원 정도였고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사기를 쳤고 거기에 사기를 치면서 쓴 종이가 예. 아직도 저희 집 책상 서랍에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인중개사는 아직도 구속되지 않았다. 아직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어요. 마음에 든 집은 다 위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또 왜 그런지 궁금해요. 뭐 볼 때마다 항상 그런 게 있었던 건가요? 네, 제가 이제 한 20군데의 집을 봤고요. 예, 그중에 마음에 드는 집 5군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했었는데 그래도 꼼꼼히 하셨네요. 네네, 전부 다 대출이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져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예. 그 부동산 사장이 또 부동산 사장 얘기가 나오는데 네. 1년에 이런 천안에서 뭐 경매로 넘어간 건 한 건밖에 없다고 그런 거짓말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 한 건이 설마 내가 되겠어? 이런 생각도 하고 계약을 맺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든 집은 다 위험했다라고 느끼셨고. 네네. 그런 것도 궁금해요. 이게 듣는 청취자분 중에서는 아니 사회 초년생이라고 했는데 전세를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걸 들으면서 그러면은 그래도 좀 목돈이 꽤 있었나 보네. 전세 들어갈 정도면 그 전세 자금은 어떻게 구하셨던 거예요? 그 은행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네네. 전세금이 5,800만 원이었는데 그중 대출을 4,640만 원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거의 한 7, 80 가까이 됐네요. 네네, 맞아요. 네. 그 덧붙이자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29살이었어요. 처음에는 매매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매매 디딤돌 대출은 30살부터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나이 제한이 있었군요. 네, 근데 반면에 전세 같은 경우에는 19살 때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요? 네, 이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20대들한테 전세 살아라라고 어떻게 보면 떠민 거고 그 결과가 이제 20대들 전세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초년생들 뭐 잘 모르고 네네. 목돈이 대출 나오네? 네네. 그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들 월세 나가는 거 싫어. 이거 돈 낭비 같아. 네네. 이 매물 좋은데 괜찮다고 하는데 그럼 하지 덜커덕 했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세 대출금이 고스란히 그냥 사라졌으니까 빚이 된 건데요, 그죠? 빚을 갚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 험난한 과정이셨을 테고 뭐 지금도 갚아나가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뭐 부모님한테 그래도 안 되니까 손을 벌리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카드론을 받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씩 갚았어야 됐어요. 빚 갚느라 또 빚을 냈네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는 초밥집에서 저녁에는 횟집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주 6일씩을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 사연을 그 브런치라는 플랫폼에 이제 글로서 적고 있었는데 그걸 어머니가 보신 거예요. 근데 그 글에는 제가 술을 먹고 옥상에 올라갔다 이런 말도 썼거든요. 솔직하게 쓰셨구나. 네, 근데 아직 부모가 돼보진 못했지만 부모가 자식 새끼가 그렇게 자살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마음이 막 저한테 미어지죠. 막 진짜 거의 뭐 사채업자처럼 돈을 좀 받아달라고 얼마가 필요하냐고 5,800만 원이 필요하냐고 1억이 필요하냐고 그렇게 물어봤었고 제가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대답을 안 하니까 부모님께서 말도 안 하고 그냥 돈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아있던 카드론 900만 원을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아서 이제 낮에는
초밥집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글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때 감정이 올라서서 모르는데 조금 감정 좀 추스리시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 어쨌든 참 지난하고 험난하고 참 마음 아픈 과정이었어요. 그거를 또 어머니가 보셨을 때 뭐 어떤 부끄러움보다는 이걸 본 우리 엄마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그 감정이 지금 떠오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런저런 손도 많이 벌리셨을 것 같고 뭐 일도 하셨고 또 부모님도 도와주셨고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나요? 그중 9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만 갚고 아직 700만 원은 더 갚아야 됩니다. 아, 네, 뭐 잘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되실 거고요. 네. 어쨌든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어쨌든 고소를 하셨을 테고 경찰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이 공인중개사부터. 네, 사실 최근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봤는데요. 아, 그래요? 네네. 건물주에는 전세 사기 컨설턴트가 있다고 하네요. 전문적인? 그 전세 사기 컨설턴트. 전세 사기 컨설턴트가 네네네. 있다고요? 네, 참 별 컨설턴트가 다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이제 천안의 두정상가 5길이라는 그 100m 남짓한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세 사기 컨설턴트의 주도하에 세 건물을 각각 다른 세 주인이 이제 전세 사기를 작업을 한 거예요. 아. 네, 이제 저희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설턴트랑 건물주 그리고 주택관리소장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렇게 뭐 거의 뭐 사기꾼 어벤져스죠. 공조를 그게 다 그렇게 한 조직이었던 거예요? 네네. 공조를 한 거예요. 이제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 계약서를 속여가지고 무자본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야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최근까지 구속이 안 된 이유를 혹시 한번 예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린아이가 있어가지고 구속을 받지 않았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 거죠? 한 사람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할까 고민할 만큼 그렇게 나락으로 몰았으면서 누구는 내가 애를 키워야 되니까 그걸 참작을 해줘서 좀 미뤄졌다는. 네, 맞습니다. 참 그걸 듣고 좀 마음이 많이 혼란스럽다고요. 그리고 그 컨설턴트랑 그 건물 관리 소장까지는 이제 구속을 받았는데 공인중개사는 아직도 지금 공인중개업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건 어떤 이유인 거예요? 뭐 그 사람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뭐 떨어진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끝까지 부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냥 원칙에 따라서 소개를 시켜준 거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매물 올라와서 매물에 대한 설명을 해줬고 그다음에 그냥 중개 수수료를 받아서 정식 계약서 했고 계약서 상에 뭐 거짓도 없었고 한데 내가 그런 매물인지 알았나 뭐 이런 입장인가 보네요. 네, 맞아요. 하루빨리 정의로운 판결이 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사기를 못 치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 정도 대충 듣고 대충 공인중개사 계약서 써줄 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 매물이 정말 진위가 확인된 매물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나 변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을 낱낱이 설명해 줘서 매물을 성사시켜 주는 게 정말 공인중개사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전세 사기 그 피해자 분들 모임에도 나가셔가지고 이런 상황도 다른 분들하고 그 공유하셨다고 들었는데 또 얼핏 말씀 들어보니까 이 피해자 중에는 물론 뭐 학력 수준이 높다고 뭐 꼭 그렇지 말란 법은 없지만 피해자 중에 뭐 교수, 변호사, 심지어는 부동산 업체 대표까지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아무리 뭐 쉽게 말해서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또 전문직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는 사람한테는 어쩔 도리가 없나 보네요. 네, 맞아요. 어떻게 금융기관까지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당하는데 개인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제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은 사람은 8,200명이 넘었고 추산되는 전세 피해 그 피해자들은 수만 명이 추산되고 있고 역전세 위험에 놓인 사람들도 6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수치면은 더 이상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전세 시스템이 붕괴돼 버린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집의 정의를 들어보자면은 이제 사람이 살기 위해 그 만든 건물인데 그 전셋집으로 볼 때 세 개의 이해관계를 한번 놓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건가요? 집주인과 은행 그리고 세입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가장 후순위에 있는 거는 세입자예요. 그렇죠. 세입자가 그 집의 정의에 부합하는
이제 부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법상으로는 세입자가 가장 보호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집을 경매 넘겨버리면 네네. 뭐 은행이야 거기서 그 차액을 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네, 맞아요. 집주인은 뭐 자기가 그렇게 한 거니까 감당해야 되는 거지만 자기도 어딘가에 사는 집이 있으니까 전세를 준 걸 테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는 나 어떡하라는 거야. 갈 곳 없는 세입자. 네. 아, 이분들은 그럼 좀 상황이 어때요? 좀 해결이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정부의 해결이나 수사 당국의 수사를 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사실 그분들은 다 전세 사기 오픈 채팅방에서 어떻게 연결된 사람분들이세요. 예. 그 전세 사기 오픈 채팅방은 정원 1,500명인데 이미 꽉 차 있고요. 그렇죠. 아까 뭐 8,000내라 하셨으니까 이미 뭐 네네네. 넘어갔겠네요. 네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아주 가끔씩 문제가 잘 해결되어 가지고 예. 이제 그동안 정보 많이 받아서 고맙다고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이러면은 조금 부럽긴 하지만 예. 축하한다고 저는 그분들이 이제 전세 사기를 졸업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축하를 드리거든요. 네네. 근데 또 전세 사기에서 못 헤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다 전세 사기를 졸업을 하고 그 전세 사기 오픈 채팅방이 하루라도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전세 사기를 졸업하길 바란다는 말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곳에 입학조차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사실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이 뭐 안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 없었던 것도 아닐 것 같은데 뭐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하겠죠. 정부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의지도 보여줬고. 근데 해결 방법 찾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근본적으로 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으세요? 현행 근본적으로 제도에서는. 네. 제가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 이 대책은 그 정책가를 위한 정책가에 의한 대책이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대책은 세입자를 위한 세입자에 의한 대책입니다. 괴리가 많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정책은 이렇지만 현실은 이건 아예 뭐 구제책도 안 되고 이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 네,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그 혹시 입증을 하라고 하나요? 아니 대책이 네. 하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네. 그게 또 전세 대출이에요. 이거는 마치 크루즈 그 타이타닉 생존자들한테 예. 크루즈 여행권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좀 쉽게 설명해 주겠어요?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전세 대출을 또 받는 게 대책이라는 게 무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전세 사기 네. 피해자들이 예. 집을 잃었으니까 네. 또 전세 대출을 해주겠다. 이게 대책이에요. 그건 대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책가들의 대책이죠. 또 뭐 그런 게 있나요? 또 다른 사례가? 뭐 예를 들자면은 무료 법률 지원 시스템. 네, 지원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그 법률 지원을 받으려고 네. 한 40분 정도를 차를 타고 갔어요. 예. 근데 거기 갔는데 그 담당자분께서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거의 지식이 없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설명을 하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상담 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30분도 안 돼서 나와버리고 이제 제가 망연자실하게 다시 주차장 앞에서 차 앞에서 서 있는데 그 차의 엔진이 아직 식지 않았더라고요. 정말 허무했었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 가까운 거리를 가서 40분. 그나마 내가 뭐라도 좀 구제할 수 있는 싶다. 방법이 있나 네. 갔는데 되레 알려주고 허탈해서 나왔더니 거의 뭐 차는 그대로 네. 온열 상태였다. 책 얘기 조금 더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다 여쭤보지 못한 것 중에서 지금 청취자분들 또 피해를 비슷하게 입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메시지도 꼭 좀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 담겼다. 어떤 대목이 있을까요? 네, 저는 피해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 저희가 사기꾼들한테 돈을 빼앗긴 거지 행복을 빼앗기진 않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행복한 의무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행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빚에 쪼들리고 네. 힘들겠지만 그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도 좀 여쭤볼게요. 우리 전세지옥의 최지수 작가님께서는 원래는 그 파일럿이 꿈이셨다고 하는데 그 꿈을 여전히 갖고 계신지 또 향후에 뭐 다른 계획이 있다면 다른 계획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아까 술 먹고 옥상 위에 올라갔을 예, 때도 예. 정말 죽고 싶었는데 죽지 않았던 이유가 죽기 전에 못 먹었던 빵이 생각나냐, 못 이뤘던 꿈이 생각나냐 이런 말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아직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미약하게나마 1%라도 남아 있는데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은 나중에 생각하자 이러고 다시 이제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원양 상선을 타더라도 네. 꼭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원양상선을 타신다고? 원양상선을 왜 타시는 거고 뭐 언제 어디로 나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12월 4일이면은 승선을 하게 되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네네네. 왜 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일단 월급이 조금 높은 편이죠. 아. 돈을 빨리 모아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그 파일럿은 나이가 많으면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 이유도 있고 이제 승선을 하게 되면 돈을 못 쓰잖아요. 네. 그래서 100% 저축을 할 수 있다 이런 메리트도 있고요. 그래서 승선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큰 결심하셨네요. 네. 어디로 가세요? 이제 카타르의 카타르? 네, 예. 정기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어렵게 좀 빚을 이렇게 갚아 가시던 시절에 조금 그래도 남아 있는 좀 돈으로 중고 피아노를 하나 사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왜 사신 거예요? 이제 초밥에도 초대리를 넣으면 향기롭게 변하지 않습니까? 예. 제 퍽퍽한 인생에도 예. 피아노 선율을 더하면은 좀 향기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피아노를 사려고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뭐 정부 당국에도 좋고요. 뭐 청취자분들에게도 좋고요. 우리 전세지옥이라는 책을 펴내신 최 작가님께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다. 아까는 희망을 주셨지만 좀 현실적으로 이런 같은 피해를 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 정부 당국이랄지 청취자분들이랄지요. 이제 관계자분들께 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사실 여기에서 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떠들든 그분께서 귀를 닫고 계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네. 제 책을 이제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그렇죠. 때부터 저는 전화기를 놓지 않고 그분들이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위해 전화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정부에서는 이제 국민의 목소리, 심지어는 숨소리마저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소식이 없어요. 네네. 제가 아직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들어주시라고 믿기 때문에 아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이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조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네. 자, 우리 전세지옥의 최지수 작가님이 아주 좀 진솔한 말씀, 또 향후 계획, 또 정부 당국자분들에게 바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원양상선 타기 전까지 휴대전화 꼭 붙들고 계신다고 하니까 특히 국토부 관계자분들, 또 법무부 관계자분들, 또 정부 관계자분들 라디오 들으시면 꼭 전화하셔서 그 작은 목소리, 실제 있는 목소리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소라와 슈가가 함께 부른 신청곡이라는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창밖엔 또 비가 와 이럴 땐 꿈이 같던
너도 마저 잠든 이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는 그대 아파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의 때로는 패밀리야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임에도 외로움을 파묻혀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때야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네 그래 난 누군가에겐 복 누군가에게는 겨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명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탑승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모든 내게 가끔 기대어 쉬어가기를 So I turn on my radio 낯선 목소리가 들려오고 And on the radio 슬픈 그 사연이 너무 내 얘기 같아서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smile 마음이 울적한 밤에 나 대신 웃어줄 그를 잊게 해줄 노래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cry 가슴이 답답한 밤에 나 대신 울어줄 그를 잊게 해줄 노래 창밖엔 또 비가 와 이럴 땐 꼭 네가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아 난 어쩔 수 없나 봐 자, 이슈가 되고 있는 여론조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분석해 주실 이강윤 전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장, 현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밖에 비가 좀 아직 오나요? 네, 거의 그쳐갑니다만 네. 완전히 맑진 않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정치 얘기 좀 여러 여론조사 바탕으로 좀 해볼 텐데요. 네. 사실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당내에서 이런 어떤 험지 출마에 대한 요구에 대한 목소리는 좀 공통적인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국민의힘은 보니까 지금 혁신위 이뉴한 위원장을 필두로 한 혁신위하고 당내 또 지도부들 간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뭐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모임이 하나 또 결성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어떤 이런 비명계와의 뭐 대립이랄까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렇죠. 험지 출마 그다음에 국회의원 여러 번 했던 다선 또는 중진들의 용퇴 주장은 비단 이번 때만 나오는 건 아니고 해마다 항상 총선 때는 나왔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그 양상이 좀 격렬하달까? 그래요. 특히 먼저 혁신위를 띄운 국민의힘에서 그게 뭐 거의 완충지대 없이 그냥 팍 부딪혀서 터져 나오는 양상이고요. 민주당도 그럴 소지가 충분히 내연돼 왔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검찰 리스크와 강서구청장 선거가 하나의 분기점이 됐죠. 그 이후로 내년 총선 모드로 들어가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점점 수면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던 혁신 얘기 또는 용퇴 얘기 이런 것들이 확 솟구쳐 오를 타이밍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아마 뭐 올 연말까지도 이런 양상이 기본적으로는 계속될 것 같다. 이런 관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그 어쨌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혁신위의 활동 시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12월 24일. 네. 그때까지 인 위원장이 원하는 응답이 어떻게 있을 거라고 보세요? 확신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게 졸업 날짜, 제대 날짜를 딱 정해둔 임기잖아요. 12월 24일. 그리고 그 무렵에 12월 24일부터 연말 며칠 사이에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 김건희 특검, 뭐 쌍특검 이런 문제도 있고 새해 예산안도 항상 그때가 피크이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전선이 여러 군데 형성돼 있어가지고 하긴 뭐 해마다 우리 여야 관계가 순탄하게 넘어간 때가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피크에 가 있는 상태여서 네. 아마 국힘 내부에서 해를 조금 넘겨서 뭐 아주 유명한 몇몇 사람이 정치적 용퇴 이런 걸 선언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진행자 말씀으로 12월 24일 인요한 위원장 임기 때까지 되겠느냐? 저는 반반보다 조금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당 지지율 좀 알아볼게요. 네, 통신사 뉴시스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 그리고 국민 리서치 그룹이 지난 12일, 13일 이틀간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물어봤습니다. 네네. 긍정 37%, 부정 61%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요. 네, 취임 후 한 두세 달 정도 지나고 작년 9월께부터 부정이 60 전후. 그다음에 긍정은 34.5에서 한 39. 어떨 땐 40도 잠깐 나왔지만 그러니까 뭐 6대 3.5 정도가 고착화되어 오고 있는 것은 큰 흐름으로는 변동은 없는데 분기점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상당히 표 차이가 크게 났고 패배의 내용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긴장하기에 충분했잖아요. 민주당으로서는 이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큰 것에 놀라기도 좀 했고 그러면서 뭐 이제 팍팍 뭐가 터져나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강서구청장 선거 직전까지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완만하지만 최악은 벗어나서 40%를 가끔 몇 번씩 터치하는 그래서 뭐 우리 증권 얘기할 때 우상향 그런 걸 시도하는 거였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강서구청장 국힘의 참패 이후로는 다시 좀 깔아앉는 그 뒤에 뭐 매주 나오는 거 보면 1~2%포인트의 변동은 있는데 매주 나오는 그만큼 소폭의 변동에 항상 큰 의미를 부여하려 애쓰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유의미해 보이진 않다 말씀이시고 네네.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여론조사에서는 대구 경북 TK 또 부울경 PK에서 지난 조사 대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유의미한 포인트가 있나요? 그렇죠. TK, PK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거의 매번 50%를 넘었죠. 그러니까 과반이었는데 전국적으로는 긍정평가가 뭐 35%에서 38, 9%밖에 되지 않았지만 TK, PK에서는 항상 안정적으로 50%를 넘었는데 여기가 50%가 내려쓴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 함의는 상당히 크죠. 보수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TK와 PK에서의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 및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는 매우 튼튼하다는 건 뭐 전국에서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럼 왜 빠졌을까? 이게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자칫하면 계속 좀 떨어진 채로 유지될 것이냐는 당정 여당뿐만 아니고 민주당에게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겁니다. 아마도 이준석 신당설 또는 이준석 전 당대표와의 뭐 모종의 갈등 이거 역시 최근에 나온 뉴스는 아닙니다만 당에서 징계를 받고 나서 한동안 멀어져 있다가 다시 뭐 신당설 이런 얘기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준석 드라이브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갈등 고조 양상이고 기본적으로는 여야 간의 교착 정국이 아주 길어졌잖아요. 현 정부 출범 이후로 거의 뭐 1년 반 넘게 지난 대선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건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 전국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책임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의석에서는 또 뒤바뀌어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보수층 일부에서 실망한 그룹이 조금 일시적으로 떨어져 나온 것이다. 이런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좀 잘할 줄 알았는데 좀 기대는 좀 못 미치네.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연령대별로도 보니까 같은 조사에서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하락세였고 특히 청년 지지율이 좀 하락한 것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영향도 좀 있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언급하셨고 또 하나는 이준석 효과 또는 뭐 이준석 영향이라고 합시다. 에다가 2030에서 특히나 윤석열 후보 지난 대선 국면 때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예. 공정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렇죠. 공정. 공정과 상식. 네. 예, 네.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 당시 윤석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이자 가장 중요한 공약이기도 했으려니와 조국 사태 등등등을 거치면서 2030들이 한 목소리로 오랫동안 외쳐왔던 건 능력의 차이에 따른 결과의 차이는 우리 일부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스타트 라인에서 예. 경쟁의 조건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공정이 시스템화되어 있지 못하다. 근데 검사를 하면서 혁혁한 자기 성격을 보여줬고 네. 누누이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던 윤석열 후보는 그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지지를 모았던 건 사실이에요. 특히 이른바 2대 남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데 아직 체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던 그 공정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예. 왜 늦어질까? 이거에 대한 일부 실망도 표현됐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 같은 여론조사에서 보니까요.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41%, 정의당이 2%, 지지정당 없음 16%로 집계됐는데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물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지지율이 오차 범위의 접전이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뭐 유의미한 포인트로 분석해 본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이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네. 지금 우리가 예로 들고 있는 뉴시스 이 12.13일 이틀치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한 4%포인트가량 오차범위 이내입니다만 네. 국민의힘보다 조금 더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조사에서는 뒤집어진 것도 간혹 있기는 해요. 아, 네. 그런데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로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의힘과 아주 팽팽한 호각세이거나 1, 2% 아주 미세하게 앞서거나 조금 뒤지거나 했는데 조금 여유 있게 이긴 양상으로 바뀐 건 맞아요. 약 한 달 전쯤부터.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그 내긴 오차 범위가 하지만 조금 벌어진 양상. 그렇죠. 예, 예. 오차 범위의 상단 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고 국민의힘은 좀 정체에 갇힌 상태. 예. 그리고 변화가 별로 없었던 걸 감안하자면 뒤집어지거나 민주당에게는 수세 탈출의 조짐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조사 결과 하나만 가지고 어느 당이 어느 당을 앞서고 있다. 오차범위 이내이지만 이렇게 단정하긴 힘들지만 예. 민주당이 좀 분위기가 좋은 건 맞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정의당의 추락이 들 수 있습니다. 정의당 추락. 정의당이 잘 나올 때는 한 7%도 나오고요. 그랬었죠. 한 4%, 5%는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는데 정의당이 얼마 전에 쪼개졌죠. 예. 그래서 사회민주당이라는 그룹이 하나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차렸고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여기가 지금 힘든 국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정의당 2%로 나왔거든요. 예. 굉장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한편 지지정당 없으면 16%인데 이건 뭐 다음번에 말씀드릴 거 있겠으니까 그리 미루기로 하고요. 네. 민주당 수세 탈출 국면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민주당 내홍이 만약에 심화된다면 여기도 좀 영향을 받을 소진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준석 전 대표 관련된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총선 앞두고 지금 여야에서 신당 움직임 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신당을 구체적으로 차리겠다는 분도 간혹 있는 것 같고 그냥 예. 여지만 보이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보수층의 약 20%가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신당을 지지한다. 뭐 이런 네.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런 결과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얘기하신 세 분 이준석 경칭 생략하죠. 네. 김종인, 유승민 이 세 사람이 과연 한 울타리 속에 이끌고 가는 삼두마차처럼 당을 하나 만들 것이냐. 아직은 속단하긴 이릅니다. 그냥 이걸 그냥 너무 세 사람도 많고 이름이 기니까 흔히들 이준석 신당이라고 언론에서는 줄여 말하는데 예, 예. 저희도 그걸 택하죠. 네. 이준석 신당이 나온다고 확실히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나올 것이다라고 단언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국면인데 분위기는 신당 쪽으로 좀 커져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지난 11일, 12일, 13일 3일 동안 의뢰해서 전국 1,005명 상대로 조사한 결과 중도층의 선택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특정 정당 지지지가 아니라 나는 진보 쪽이다. 나는 보수 쪽이다. 나는 중도다. 이렇게 선생님의 정치 성향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한 질문이에요. 예. 이준석 신당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중도층에서 18.9%. 네. 약 19%가 지지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도층들의
당 지지 성향을 보면 민주당 1위 33.2, 국민의힘 25.5, 네. 이준석 신당 18.9, 그리고 뚝 떨어져서 몇 개 있고 지지정당 없다가 13.9입니다. 예. 3위인데 2위인 국힘과 이준석 신당이 오차범위 이 내에 있어요. 그런데 전체 응답자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민주당 32, 아까보다 조금 줄었죠. 예. 국민의힘 31.1, 아까보다 올랐습니다. 올랐네요. 네, 이건 전체 응답자예요. 네. 1,005명 전체. 예. 그다음에 이준석 신당 16%. 오. 여기서도 3위예요. 그리고 이제 지지정당 없다가 11.3이고 나머지가 기타 정당, 정의당 뭐 이런 순인데 예. 이 두 군데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중도층 사람들의 상당 부분에게, 그러니까 중도층 19%니까 계산하기 쉽게 말하면 5명 중에 1명은 예. 이준석 신당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생긴다면 나 솔깃해. 호감이 기본적으로 있어 하는 거 보면서 나는 그쪽으로 지지 옮길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번 응답자들의 성향을 보면 전체를 100명이라고 했을 때 예. 나는 보수다 34명, 나는 중도야 38명, 나는 진보야 이게 22명입니다. 그러니까 중도가 보수보다 한 4명 정도 많은 38%쯤 예. 되는데 예. 그룹으로는 제일 많은데 이 중에서 약 19%가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예. 보수층에서도 보수층 사람 나는 보수야라고 한 사람들이면 물어보면 나는 국민의힘을 그래도 지지할래 50.1%. 예. 2명 중에 1명이에요. 과반인데 그다음이 이준석 신당이고 19.2%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민주당이 세 번째 15.7%예요. 예. 보수적인 분들에게 여쭙으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낮을 건 뭐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로 아주 게임도 안 되게 과반을 훌쩍 넘기는 게 아니고 50.1이니까 과반 아슬아슬하게 그러네요. 넘긴 반면에 이준석 신당 괜찮을 것 같아가 19%라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이긴 하지만 영향력이 작지는 않겠다. 그다음에 비영남권 선거에서는 정말 이준석 신당이 나온다면 글쎄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크게 바뀌어서 예. 다시 보수 성향 분들이 똘똘 뭉치는 일이 만약에 안 생긴다면 이준석 신당은 의외로 힘을 좀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이 현 시점에서는 가능하죠. 아니 그 이강윤 평론가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 분석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고른 연령대에서 네. 이준석 신당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 네. 그렇다면 왜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걸까요? 전통적으로 40대는 예. 민주당 지지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예. 그냥 강한 정도가 아니고 매우 강해요. 콘크리트 완전 굳건한. 네. 네네. 그런데 왜 지난 대선에서 0.7%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었느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제 1번으로 꼽는 게 40대의 투표율이 전국 투표율보다 5%포인트가 낮았어요. 40대가 유권자 수가 그렇게 적은 그룹은 아닌데 투표율이 현격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나 평소 얘기하거나 술자리에서 편히 얘기할 때는 나는 민주당 또는 이재명 지지하는 것이 굉장히 높지만 투표장엔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대에서 국힘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하려는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의외로 잘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령대를 보면 네네. 18세에서 29세, 그러니까 30세 미만 그룹에서 22.3, 30대 18.2, 40대 15.7, 50대 14.4, 60대 이상 13%. 이게 이준석 신당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지지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예. 안정적으로 최소 13, 14에서 22, 3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이 국민의힘이 제발 좀 옛날 싸움에서 벗어나고 혁신을 좀 확실히 해라. 그리고 끌어안을 건 좀 끌어안아 봐라. 이런 정치적 주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준석 신당이 정말 옷을 제대로 차려입고 정책과
면면을 갖춰서 내놨을 때 그때도 지금과 같은 지지를 받을 것이냐는 물음표죠. 예. 왜냐하면 아직 생긴 것이 안 나왔으니까. 아니니까. 네네네. 다만 국민의힘한테 좀 더 포괄적이고 좀 융통성 있는 그런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해석도 가능한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이준석 저 친구가 너무 이렇게 분파성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엄연히 계시는 건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 숫자가 지금 30%가 다 못 되니까. 그런데 태풍이 어느 방향으로 부느냐에 따라서는 이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으니까 네네. 아직은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 항상 대비를 어느 정파든 하게는 돼 있겠죠. 네. 마지막 주는 제가 짧게 읽고 코멘트 정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2일부터 13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7%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중진에 대한 야권 험지 출마론이 적절한 요구라고 응답했고요. 적절하지 네. 못하다가 35%, 잘 모르겠다가 19%입니다. 절반 정도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 요구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것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험지 출마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쉽게 말하면 지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간 게 과연 그 직전에 대선 후보를 지냈고 한 것으로서 올바르거나 또는 썩 흔쾌한 처신이었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하나 있는 거고 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에다가 기득권 노차 그리고 인천 계양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당대표에 걸맞는 쪽으로 좀 해라. 그리고 본인이 먼저 위험을 무릅쓰고 상징적인 것으로 도전한 것을 보여달라는 요구의 표현일 것이고 그런데도 아마 민주당 당대표와 전국 선거구를 지휘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마도 다른 힘든 선거구로 갈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게 아니냐. 벌써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도 그러니까 있죠. 기대는 그래도 대표인데 네. 따뜻한 곳보다는 그렇죠. 좀 이렇게 걸출한 곳. 우리의 장수니까 네. 그동안 한 번도 민주당 후보가 가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곳 가서 무엇을 보여줘라. 특히 뭐 안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곳을 떠난 지 아마 소년 무렵에 떠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당신의 고향이고 하니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그곳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데 당신이 가서 솔선수범해라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근데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네. 측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 역시도 계속해서 제기될 겁니다. 네. 자, 한 가지 앞서 고지만 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관련된 여론조사 개요 관련인데 이준석 신당 창당 관련 여론조사는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을 했고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빠뜨리면 큰일 나는데. 그렇습니다. 잘 챙겼습니다. 놓쳤습니다. 네.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코로나19 신규 백신 접종이 지난 10월 19일부터 시작됐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12세 이상 64세 이하 면역 저하자 등 분들은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전 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한 번만 접종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정준일의 안아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KBS 김용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잠 못 들던